중국 광동성 주하이에서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주하이 에어쇼. 이곳에서는 중국의 신형 무기가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한가운데에 한국의 명품 장갑차 레드백의 모습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특유의 형상과 심지어는 한국 방산의 트레이드 마크인 고무 궤도까지 똑같았죠. 하지만 당연히 한국이 천년의 적 중국의 방산 전시회에다가 무기를 보여줬을 리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예상하셨겠지만 보나마나 중국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남의 나라 무기를 베낀 것이 분명한데요. 그 장갑차에는 그런 것 치고도 특기할 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국방력 투자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무시무시한 속도로 전력 확충과 개발에 나선 상태인데요. 한 곳의 조선소에서 5대에서 6대의 구축함을 동시에 건조하는 짓은 근 몇 년 사이 하도 자주 나온 소식이라 이제는 예사실 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영국의 싱크탱크가 중국의 항공전 기술이 이미 동구권의 맹주였던 러시아를 한참 넘어섰다는 분석을 내놓아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무기도 예외는 아니었죠. 중국이 최근 2022 주하이 에어쇼에서 선보인 새로운 신형 장갑차가 괴물 같은 스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갑차의 놀라운 점은 스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외형을 살펴보면 여러 부분에서 이상할 정도로 한국의 레드백과 닮은 점이 많았기 때문에 등장 직후 구설수에 오르내렸죠. 중국이 다른 나라의 기술을 베끼는 것이야 하루 이틀 있던 일이 아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레드백의 기술을 베껴간 것인지 쥐잡듯이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심증을 잡을 수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AS-21 레드백은 한화가 호주 수출에 대비한 사양으로 국산 보병 전투차 K-21에 개수를 가해 만들어낸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K-21이 중국 손에 넘어가 해체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0년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K-21의 전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를 배에 싣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발생했죠. 사우디에서 출발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어 홍콩을 경유하던 시점에 K-21이 세관 검사 중 일방적으로 압류를 당한 것입니다. 압류 기간은 무려 51일에 달했고 이 정도 시간이면 장갑차 하나쯤 다 해체해서 도면을 작성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은 기분 나쁘게도 사실 한국이 K-21을 개발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의 기술을 고평가해서는 아니었죠. 원래 중국은 전차 개발 기술 분야에서 독일과 협력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독일의 지상전 무기 체계가 미국의 그것 이상이라고 중국은 판단하고 있었고 독일과 협력할 수 있다면 전차를 시작으로 장갑차나 다른 무기 기술 역시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독일은 전차 기술 수출 규정을 내세워 중국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독일 기술을 한 줌이라도 받아 쓴 적이 있는 다른 나라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띈 것이 한국의 K1 전차였죠. 당시 K1에는 독일제 1200마력짜리 순행식 4행정 디젤 엔진인 MTU MB871KA501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중국은 한국의 전차 및 장갑차 제조 기술에 독일식 메커니즘이 녹아들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한국의 기갑 차량 개발을 눈여겨보던 중국은 홍콩 콰이청 항구에 K-21 완제품이 통째로 들어왔다는 보고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은 바로 비겁한 술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K-21을 생산한 두산 DST는 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이례적으로 홍콩 해관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요구받았습니다. 이 추가 서류들을 전부 제출하고도 출항 허가는 나오지 않았고 제출된 서류의 확인에만 거의 2개월에 달하는 시간이 소요되었죠. 이때 압류되었던 K-21은 압류기간 51일 동안 분해 재조립되며 내부의 기술을 유출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를 실은 선박이 홍콩을 경유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까지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두산 DST 관계자는 방산업체들은 매년 평균 4에서 5회 정도 해외 전시회 참석을 위해 방산 장비를 홍콩을 경유해 부산항으로 입출항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발생했다고 밝혔죠. 중국이 명백하게 K-21을 노리고 한국을 가로막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혹의 쐐기를 박는 일이 7년이 지나 발생했습니다. 2017년 등장한 중국의 신형 보병 전투 차량 VN-17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들은 VN-17을 내놓으며 자랑스럽게 미국, 유럽이나 러시아의 장갑차 디자인을 복제하지 않았다고 선전을 해댔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에 이들이 베낀 건 한국이었으니까요. 애시당초 베끼지 않았다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심지어 그것도 거짓말이라니 이쯤 되면 오히려 대단합니다. K21과 VN-17의 재원을 비교해보면 각각의 규모는 비슷하지만 엔진 마력과 항속 거리와 같은 성능을 중국 운용 상황에 맞추어 개선했다는 점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K21 압류 사건 전까지 중국은 고작 군용 디젤 엔진을 개발하는 것마저도 엄청난 난항을 겪고 있었죠. 중국이 여기저기서 엔진 기술을 베낄 만큼 다 베끼고 나서도 다른 나라들이 만든 엔진과 비교할 만한 성능의 엔진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2019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했습니다. 원천 기술이랄 게 하나도 없으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중국이 개발 기간 7년, 기술 실증 기간은 그 중에서도 절반 정도에 불과했을 텐데 그 사이에 갑자기 K21에 버금가는 성능의 엔진을 뚝딱 만들어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VN-17에 탑재되었다는 FX001이 디젤 엔진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K21의 엔진을 역설계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중국은 이때 만든 VN-17이 꽤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보병 전투차 개발을 이어오면서 이제식 번호를 계속 이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중국 주하이 에어쇼에서 공개된 중국의 신형 보병 전투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VN-20이라는 번호를 받은 이 보병 전투차는 그 자리에 있던 해외 방문객들의 눈을 의심케 하기 충분했습니다. 한국의 레드백이랑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VN-20은 레드백의 배다른 형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보통 무기의 세계에선 시대에 따라 요구되는 성능은 비슷비슷하게 마련이니 그런 성능을 하나하나 갖춰 모으다 보면 형상도 비슷해지는 수렴 진화의 양상을 띱니다. 레드백은 한국이 K21을 개수한 것이고 VN-20은 중국이 K21을 베낀 VN-17을 발전시킨 것이니 겉모습이 비슷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VN-20의 경우에는 불행히도 어머니 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레드백과 VN-20의 외관은 비슷한 것이 사실이지만 둘을 같이 놓고 보면 자세히 뜯어보지 않아도 놓칠 수 없는 차이점이 보입니다. VN-20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죠. VN-20에 사용된 차대는 VT4로 이쪽은 아예 MBT, 즉 탱크입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중량도 50톤에 달하는데 VN-20은 거기다가 거의 모든 방향의 장갑판에다가 모듈식 반응 장갑까지 설치해서 어마어마한 떡대를 자랑하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전차에다가 포탄만 갈아 끼워놓고 이건 장갑차라고 우기는 것에 가깝습니다. 중국이 장갑차의 크기를 이렇게까지 키우려는 이유가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충분한 고민은 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명색이 장갑차라면 기본적인 역할은 기계화 보병의 수송과 화력 지원입니다. 그런데 탱크 차대를 그대로 가져다가 박은 VN-20은 고작 6명밖에 태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웰메이드 장갑차로 꼽히는 레드백과 린스가 승무원 3명에 더해서 보병을 최소 8명 구겨 넣으면 9명까지도 태울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죠. VN-20에는 30mm 무인 포탑이나 100mm와 30mm 기관포 탑재형 2인 포탑을 골라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탑 측면에는 대전차 미사일 역시 탑재하고 있죠. 이런 점은 러시아의 장갑차 BMP-3와 같은 사양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한국 기갑 차량의 상징과도 같은 고무 궤도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어느 정도는 현대 기갑 무기의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정작 차체의 대형화만 노리다가 중요한 보병 수송 능력에서 아무런 고민도 없이 급조해서 만든 흔적이 뻔히 드러나니 포탑과 차체를 따로따로 만든 수준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VN-20의 개발 계획은 적어도 2019년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때 중국이 밝힌 VN-20의 개발 계획은 수출과 내수를 모두 노린다는 것이었는데요. 만약 중국이 K21의 DNA를 잘 살리고 타국의 명품 무기들에서 좋은 점을 잘 벤치마킹해왔더라면 레드백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무언가 허술한 결과물이 나왔기에 망정이지 멀쩡한 장갑차를 만들었더라면 상대가 중국인 만큼 레드백은 가격 경쟁력이라는 벽에 부딪혀 수출길이 막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한국은 방산 분야에서 길지 않은 세월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어내기는 했지만 끔찍한 이웃들이 주변에 사는 만큼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더욱 보안에도 신경을 써야만 할 것입니다. VN20의 사례처럼 언제 중국이 한국 기술자들이 피땀 흘려가며 만든 성과를 가로채가서 불쾌한 개조품을 만들지 모르기 때문이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